여러분, ABI 내부가 단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충격적인 보고서가 FBI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이후 ABI는 기술 유출과 내부 스파이를 의심하며 무고한 동료를 배신자로 몰아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한국의 한 요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말았죠. 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FBI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방역과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리처드, ABI 기술 분석팀 소속 요원입니다. 그날처럼 급작스럽게 소집된 긴급 회의는 처음이었죠. 긴장된 분위기에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앤드류 벨몬트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험악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앤드류는 책상 위에 파일을 내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실리콘밸리의 최신 AI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앞질렀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실리콘밸리는 세계 AI 기술의 메카였으니까요. 앤드류는 분노하며 회의실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미국의 기술이 한국 같은 나라에게 뒤처질 리가 있냐면서 말이죠.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기술을 주워다 쓰는 나라 아니냐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미국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폄하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앞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코웃음 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앤드류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다며 확신했죠. 누군가 우리의 최신 기술을 한국에 넘겨줬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분명 스파이를 통해 우리의 핵심 AI 기술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갑자기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고르더니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술진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앤드류는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데이비드를 조사 대상 1호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선다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왜 올렸느냐며 추궁했죠.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냐는 직설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앤드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데이비드의 모든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감시 상태에 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내겠다는 무서운 선언도 이어졌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FBI 내부에서 동료를 스파이로 의심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번 더 훑어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갈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데이비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오랜 동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AI 기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논문 하나하나, 특허 문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비드의 표정은 변화했어요. 처음의 절망감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다시 확신으로 변해갔죠. 마침내 새벽 5시 데이비드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프린터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꺼운 보고서가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종이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표지를 만들었어요. 보고서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AI 기술의 독창성 및 우월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결론을 명확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망설임 없이 앤드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용기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시간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데이비드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앤드류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미국을 배신했다는 혐의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데이비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는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FBI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날 데이비드의 빈 책상을 바라보던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억울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했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도 남달랐어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복잡한 기술 분석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외출도 제한되고 모든 연락이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포기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ABI 내부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어요. 동료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오갔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죠. 평소 화기애애했던 사무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는 연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요. 앤드류의 방식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동료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결국 저는 앤드류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이 정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앤드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에게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데이비드를 왜 그렇게 두둔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혹시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까지 표현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는 저를 한국으로 파견한다는 선언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조사해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아오라는 명령이었죠. 사실상 저를 FBI에서 멀리 보내려는 의도임이 분명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주일 내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만견자실했습니다. 동료를 위해 한 말이 오히려 저를 공영에 빠뜨렸어요. 이제 저도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정말 무고하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반대로 정말 기술 유출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챙기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과 다른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도 놀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작동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편리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교통체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첫 번째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AI 기술 스타트업을 견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서 이민서라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AI 기술 스타트업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매우 예리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민서는 저에게 한국의 AI 기술 현장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여러 기업과 연구소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판교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로비부터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개발되고 있는 IT 기술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견줄 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민서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며 다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학교 부설 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었고 기존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이민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의 AI 기술 발전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앤드류가 말했던 것처럼 기술 유출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성과일까요? 확신을 갖기 어려웠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공학과 AI를 결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시연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CEO와의 면담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기술은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기술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모두 독창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민서가 내일도 다른 곳들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이민서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또 다른 AI 연구소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어제 본 것들보다도 더욱 진보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의료진단 AI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연구팀장이 직접 저에게 기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 시스템이었는데 진단 정확도가 기존 방법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저는 그 정확도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개발 과정이었어요. 연구팀장은 자신들이 3년 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연구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혹시 해외 기술을 참고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구팀장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이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기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게임 AI와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알고리즘들을 볼 수 있었어요. 성능도 해외 유명 기업들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이들은 해외 유학 경험도 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개발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에서 자신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앤드류가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기술 유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이민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AI 업계의 실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우수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된 결과라고 했어요. 이민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AI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가 급증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이틀간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연출이나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고수준의 기술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이 맞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의 AI 기술은 정말로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연구원들은 더욱 명확하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순수하게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AI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앤드류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술 유출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에서 만난 AI 전문가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한국의 AI 기술 발전은 10년 이상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확신을 품고 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기술 자문관이 저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이민서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정부청사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 자문관을 만났어요. 김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에게 전해줄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김 박사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FBI 내부에 음모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앤드류 벨몬트가 개인적인 편견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앤드류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설마 의도적으로 조작을 할까요? 하지만 김 박사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앤드류의 과거 발언들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방해했다는 증거였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상 위험하다며 협력을 중단시켰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앤드류가 속한 정치적 세력이 반아시아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술 유출 조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앤드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 유출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설명할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자 스파이 활동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비드가 무고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진실을 말하려다가 의심받게 된 것이었어요. 김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한 감시였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앤드류가 데이비드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을 마치 기술 유출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앤드류의 행동은 FBI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앤드류가 정치적 후원자들과 나눈 통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해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앤드류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으면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고위 간부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이 모든 증거들의 사본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앤드류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데이비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FBI 요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앤드류의 음모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각오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FBI 본부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앤드류가 제가 없는 동안 저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워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FBI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나 시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앤드류의 영향력이 국장실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앤드류가 저를 부르는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앤드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어요. 책상 위에는 제 한국 체류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앤드류는 한국에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앤드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며 즉시 정직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김 박사에게 받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앤드류의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 순간 앤드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방해한 문서들, 정치적 후원자들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데이비드를 희생양으로 만든 과정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앤드류는 처음에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그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고한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고 편견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ABI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격한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장 앞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제시했어요. 앤드류의 음모, 데이비드의 무고함,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국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앤드류는 마지막까지 반발했지만 국장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국장은 즉시 내부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앤드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음모가 발각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국장은 그를 즉시 직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앤드류의 모든 음모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무죄 석방되었고 FBI는 공식적으로 그에게 사과했어요. 저는 데이비드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앤드류는 결국 ABI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어요. 편견과 음모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FBI 내부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서 양국 정부는 기술적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그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의심의 눈으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이민서가 공항에서 맞이해줬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번 방문 목적은 한미 AI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우수한 기술을 결합해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였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었죠. 며칠간의 협상 끝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정해졌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인력 교환 프로그램, 기술 표준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서와 저는 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의료 AI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 데이터 분석 기술과 미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몇 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공동 개발한 의료 진단 AI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양국의 기술이 결합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ABI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간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신입 요원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한미 AI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민서와 함께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강의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하버드의 역사학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한 교수의 발언에 분노한 한국계 학생은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하며 반박하죠. 이 사건은 급기야 일본 우익단체들까지 합세하며 하버드 전체를 넘어 미국 사회의 논란으로 번지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교수가 직접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죠. 그날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료 교수인 사라 윌슨이 제 강의에 참관을 왔었어요. 사라는 48세의 베테랑 교수로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일본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인 편이었고요. 강의 주제는 제2차 대전 중 아시아 지역의 역사였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문제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하려 했죠. 그런데 사라가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본의 근대화를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 문물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였는지 동아시아 유일의 근대 국가였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당시 조선은 얼마나 낙후되고 폐쇄적이었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철도를 깔고 학교를 세웠다며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시켰어요. 마치 일본이 조선을 문명화시켜준 은인인 양 묘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다며 특히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죠. 심지어 일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까지 언급했어요. 제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뿌리치며 마이크까지 차지하더군요. 그녀는 생존자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수 있다며 감정적인 증언보다는 문서 자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인용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이미 사과했는데 한국이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다며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결국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에릭 스미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28세의 한국계 미국인인 에릭은 제 지도를 받는 역사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에릭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어요. 에릭이 더 격앙되었습니다. 미군이 기록한 문서들, 생존자들의 증언, 일본 자료까지 모두 있는데 뭐가 과장이냐고 반박했죠. 강제동원의 증거가 명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양편으로 나뉘어 웅성거렸어요. 저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라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에릭을 향해 더 도발적인 말을 던졌어요. 에릭이 한국계니까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학문적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식으로 일반화까지 했어요. 그 말에 결국 에릭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편향이라면 일본을 옹호하는 것도 편향이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결국 개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에릭을 지지했고 다른 학생들은 사라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사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학생 교육에 대해 한마디 던지고는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일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하지만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에릭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학생의 열정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사명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에릭이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가져온 자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미군의 공식 문서들, 하버드 도서관에서 찾은 당시 신문 기사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1944년 미군 신문 보고서였는데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어떻게 강제로 모집했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속임수와 강압을 통해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다음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1992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였는데 정부와 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소 설치와 관리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내용이었어요. 사라가 그렇게 부정했던 강제성이 일본 정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버드 도서관에 보관된 1930년대 조선일보 기사도 있었는데 여성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UN 보고서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라가 말한 자발적 참여나 과장된 측면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명확했습니다. 에릭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지난 2년간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계였고 어릴 때 할머니의 친구분 중에 위안부 피해자가 계셨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느낀 감정은 복잡했어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네덜란드 여성들의 증언 자료는 더욱 객관적으로 느껴졌어요. 서구 여성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일 간의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였던 거죠. 에릭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사라 교수가 일본의 우익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일방적인 주장, 에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어제 강의에서 보인 만족스러운 표정,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에릭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료들은 명백히 사라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진실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오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에릭이 가져온 자료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사라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면서 하버드의 명성과 제 커리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학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에릭의 용기에 감명받았고 저도 그런 용기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음모는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버드 행정부에서도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학장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학장뿐만 아니라 몇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말과 함께 느껴진 건 차가운 긴장감이었어요. 학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제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묻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고 순수하게 학문적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관계자가 제 은행 계좌까지 조사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입금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불신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학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역사학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했어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니 에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가 학장실에 불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걱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에릭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에릭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릭이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에릭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교수님께 짐만 되는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런 에릭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 사이 사라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본계 후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버드에 거액을 기부하는 일본 기업들이 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일본 재단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는 하버드 교수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뻔했어요.
언론의 공격도 계속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쟤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친한파 교수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추측 기사까지 나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교수회의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지만 불편해하는 시선이 더 많았어요. 제 수업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출석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은 학생들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계속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제와 친분이 있는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저와 거리를 두라고 종용했어요. 심지어 제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동료가 찾아왔어요. 조용히 귀띔해주더군요. 사라가 학과 내에서 쟤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제 연구비 지원도 끊어버리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왜 굴복하냐며 비난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받는 상황이었어요. 출발 며칠 전 에릭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에릭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릭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아침,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범한 역사학 교수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음모에 완전히 당해버린 기분이었어요. 이후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느낀 감정은 묘했어요. 억지로 떠밀려 온 곳이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역사학자 윤서희였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전혀 웃지 않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윤서희가 제게 다가와 간단히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았어요. 악수 시간도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정적이 흘렸어요. 윤서희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고 저도 뭔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그것보다 차 안의 냉랭한 분위기가 더 신경 쓰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윤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차가운 어조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게 뭔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윤서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대부분 한국을 잘 모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건 대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하버드에서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도 어색했습니다. 윤서희가 한국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다는 걸 보고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희가 말했어요.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며칠 보고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윤서희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온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윤서희의 적대적인 태도가 이해되면서도 서운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무신경한 미국인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윤서희는 여전히 공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인사도 간단히 하고 바로 일정 얘기로 넘어갔어요. 오늘의 첫 일정은 위안부 관련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윤서희가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보기만 하고 가지만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제가 조금 반박했어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요. 윤서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할 줄 몰랐나 봐요. 기념관에 거의 다 와서 윤서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보게 될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 그냥 관광객처럼 보지 말고 진짜 역사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서희가 앞서 걸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더 진중하고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니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윤서희가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10대였다고요?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서희가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생존자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예정이라고요? 92세의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전시물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에릭이 보여준 자료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일본군의 문서들, 증언 기록들, 그리고 생생한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윤서희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순덕 할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44년, 당시 17살이었던 할머니는 일본에서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속아 끌려갔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하루에 몇십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는 말씀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혀서 더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팔을 걷어 올리셨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일본군이 담배로 지진 화상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은 선명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조차 할머니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더러워졌다며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70년이 넘도록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고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희가 조용히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느냐고요.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것과 실제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에릭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하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주려고 한국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에릭이 급하게 말했어요. 사라 교수가 하버드에서 제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요. 언론에도 더 자극적인 기사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에릭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에릭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고맙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요. 그 복잡한 감정은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윤서희와 에릭을 만났는데 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에릭이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오늘 일정은 또 다른 위안부 관련 자료를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자료실에 도착해서 중요한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자료였어요. 점심 식사 후 자료실로 돌아가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정리해둔 자료 더미가 사라진 거였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 놓아뒀는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료실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청소부도 다른 연구자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서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며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에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릭이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에릭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에릭이 한국까지 따라온 게 정말 단순한 걱정 때문일까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희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릭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쩌면 사라 교수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에릭을 마주쳤을 때 윤서희가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자료실 근처에 있었느냐고요? 에릭이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윤서희는 믿지 않았어요. 에릭이 억울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윤서희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다그쳤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CCTV 때문에 찾는다면서 윤서희에게 말했어요. 자료실에서 CCTV를 확인해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세 명이 함께 자료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료실 관리자가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늘 오전 11시경 한 남자가 자료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에릭이 아니었어요.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일본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정리해둔 자료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윤서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에릭에게 잘못 의심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에릭도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에릭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에릭을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윤서희와 에릭이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니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윤서희가 에릭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에릭도 미국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에릭에 대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명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윤서희가 에릭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한국 전통술을 권했어요. 에릭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에릭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지만 이해한다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 원망할 만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욱 누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에릭에 대한 제 감정이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걸요. 에릭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제가 에릭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에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님과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윤서희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 팀이 된 우리 세 명은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일정인 위안부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윤서희와 에릭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도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역사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서양인 관광객들도 보였습니다. 윤서희가 오늘은 특별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전시실부터 에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료로만 봤던 것들을 실물로 보는 게 감동적인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며칠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전시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이 전시된 공간에서 저희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당시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에릭이 조용히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윤서희가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할머니들이 치료 과정에서 그린 것들이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조금씩 치유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문과 관련 문서들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소리였는데 일본어였어요. 윤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일본 우익단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약 20명 정도였는데 위안부 문제는 거짓말이라며 역사관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식의 모독적인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릭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윤서희가 말렸습니다. 자극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 중 한 명이 저희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국 교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한국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서희가 그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윤서희를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윤서희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피가 조금 났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의 상처, 눈물, 그리고 지금 윤서희의 모습까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소리쳤어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에릭도 함께 나섰습니다. 미군 문서까지 부정할 거냐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 격해졌고 상황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나타나서 시위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떠났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윤서희의 상처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병원에서 윤서희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와 에릭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확실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윤서희가 나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을 다치게 해서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윤서희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윤서희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보여준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받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에릭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같은 편이 된 것 같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3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윤서희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변한 제 자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요. 특히 오늘 일을 겪으면서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윤서희와 에릭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사라가 뭘 하든 어떤 압력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윤서희의 상처와 할머니들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확고한 다짐을 품고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윤서희와 에릭이 배웅해줬어요. 윤서희의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이 변해 있었어요.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하버드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라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땠냐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면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강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돌아온 제가 뭘 말할지 궁금했나 봐요. 강의 주제는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증언, 제가 본 자료들, 그리고 일본 우익단체의 만행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강의 중간에 사라가 들어왔어요. 뒤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 열정적으로 진실을 알렸습니다. 사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세뇌를 당한 것 같다며 강의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것이라고요. 미군 문서, 일본 정부의 인정,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지지하는 박수였습니다. 강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 학생은 자신도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저는 특별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역사를 마주할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그 순간 강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희와 에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에게 윤서희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에릭도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편이라고, 저는 한국에서 그 용기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과거의 희생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저는 윤서희와 에릭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버드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동료 교수들도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음모는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